안녕하세요. 가상자산 위협 동향 및 대응 발표를 맡은 체인얼리시스의 김효민입니다. 앞선 발표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조금 주의를 환기를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발표에 앞서서 먼저 귀한 자리에 발표자로 초대를 해주신 데일리시큐 관계자분들과 점심 식사 후에 나른하실 텐데 자리를 지켜서 경청해 주시는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가상자산 투자해 보신 분들 계실까요? 있으면 살짝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몇 분 안 되시네요. 이 중 버신 분 있으실까요? 그럼 나머지 손 들으셨던 분들은 다 잃으신 걸로 해볼까요? 오늘 발표는 블록체인 가상자산 그리고 대표적인 블록체인 공격 벡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상자산 위험 및 침해 사고의 사례 그리고 이에 대한 체인얼리시스의 대응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인 체인얼리시스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임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사총괄을 맡고 있고요. 국내외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범죄, 투자 사기, 도박, 스캠 및 피싱, 랜섬웨어, 가상자산 해킹 등 각종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수사 및 조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과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으라고 귀찮은 일을 제가 시켜드렸는데 사실 이제는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유명합니다. 가상자산 특유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30%인 약 2,400만 명이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있으며 그중 현재 활성 이용자들이 이 자리에는 몇 분 안 계시지만 약 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48조 원 정도인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약 1,130조 원,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약 370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이 가상자산이 갖는 의미가 피부에 조금 와 닿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이제 가상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접할 기회는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혹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란 한마디로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입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든 데이터를 분산 및 저장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한 블록의 데이터가 기록되고 저장되어서 한 블록이 완성되면 이를 반영한 다음 블록이 형성이 되고 이 두 블록은 체인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된 여러 블록들로 이루어진 장부를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중앙 관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서버에 보관하고 이제 이를 관리하던 기존 데이터 저장과는 다르게 블록체인은 다수의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증명하기 때문에 중앙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은 여러 참여자의 승인에 의해서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이를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데이터를 모두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분산 저장으로서의 장점을 갖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새로운 데이터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올라오면 이 정보가 데이터 블록으로 네트워크에 생성되게 됩니다. 해당 신규 블록은 네트워크 상의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이 되고 이는 일부 자발적 참여자들의 유효성 검증을 받게 되고 이후 데이터 검증이 완료된 블록은 체인상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기반을 두고 탈중앙화가 되고 투명성을 갖고 영속성을 갖는 가상자산이 등장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없어도 채굴을 통해서 화폐를 발행하고 사용자들이 유통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이 의미를 갖는데요.
사실 2009년에 여러 번 들어보셨으리라 예상이 됩니다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개발자가 처음에 세상에 비트코인을 소개한 것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를 개발을 한 건데요. 이후 이더리움을 포함한 기존 프로토콜들의 한계나 합의 방식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서로 다른 가상자산들이 생겨납니다. 이 디지털 자산의 개념은 1998년에 만들어졌지만 현재 통용되고 있는 가상자산 개념의 탄생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은행들이 운영하던 파생 상품들의 문제점, 그리고 무분별한 신용 승인, 기존 화폐 시스템의 한계가 경제 위기라는 문제점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그리고 정부가 선택한 양적 완화는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 채 돈의 가치만 하락시키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 화폐 시스템의 불만을 혹은 우려를 내비치던 사람들에 의해 도입된 것이 지금의 가상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상자산이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겠죠. 크립토와 커런시라는 단어의 이제 합쳐진 개념이 크립토커런시인데요. 가상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암호화인데 이는 분산과 보안으로 구체화될 수 있겠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기록 열람 권한이 특정인에게만 부여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 특정인들만 원장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가상자산은 모든 이용자들이 원장에 접근해서 내용을 볼 수 있되 다만 그 원장이 한 번 기록되면 수정할 수 없도록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이 커런시라는 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화폐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축의 기능, 지불의 기능, 교환의 수단, 가격의 척도로서의 4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지갑 혹은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관함으로써 저축의 기능을 갖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가상자산을 이제 점점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불의 기능을 갖기도 하며 매우 작은 단위까지 쪼개짐으로 가격의 척도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1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이제는 1비트코인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만 1비트코인이 남이 갖고 있는 1비트코인과 가격이 같기 때문에 같은 가치를 가짐으로 이제 교환의 수단도 될 수 있겠습니다. 가상자산이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및 위험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투자 사기, 스캠, 마약 거래, 도박, 랜섬웨어, 해킹 등 분류를 따지지 않고 부문을 따지지 않고 기존 범죄들의 모든 형태가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매개를 이용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명하죠. 이제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매를 하는 게 이번 정부의 가장 큰 마약 퇴치를 위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검경 공조가 강화된다는 것이 중간에 나와 있기도 하고 앞서 라자루스와 김숙희 얘기가 여러 번 반복이 되었는데 가상자산 탈취 해킹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겠습니다. 이후 장표들에서 통계 자료 그리고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실 텐데요. 이러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및 위협들은 단순히 우리나라 혹은 미국, 유럽 국가 내의 범죄 형태로만 국민들을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범국가적 위협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북한이죠. 가상자산 해킹 등의 불법 활동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무기 개발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동해바다에 쏘는 미사일 불장난들이 사실 절반 이상이 여기서 오는 자금이 아닐까라고 예측이 될 정도로 큰 금액들, 굵직한 금액들을 해킹을 하고 있습니다. 체이널리시스에서 추산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저희 통계 자료치에는 여태까지 북한이 해킹을 했던 자금을 다 합치면 4조 원이 넘는 금액을 해킹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옆 나라인 중국입니다. 명목적으로는 중국에서 가상자산 이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채굴 중에 있고 이 채굴된 금액의 자금 흐름들을 살펴보면 국가, 정부, 중국 정부와 연관성이 아주 깊숙하게 그리고 자주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불법 가상자산 서비스 운영이 굉장히 잦습니다. 굉장히 큰 거래소 그리고 불법 거래소, 믹서라 함은 가상자산을 탈취된 가상자산이든 개인의 가상자산을 난독화를 하는 자금 세탁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기도 하고 가상자산 랜섬웨어 유포의 가장 큰 배후가 이제 러시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란의 경우에도 최대 채굴국 중 하나이고요. 제조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란에서 운영되는 거래소들은 고위험 거래소로 그리고 KYC 정보 거래소 이용자들의 정보를 취득하지 않는 고위험 거래소의 운영도 굉장히 잦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스라엘 하마스 사건 사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테러 단체들도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테러 자금 모금 등을 하는 활동을 포착을 했습니다. 테러 단체들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테러 자금 모금들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보시는 그래프는 최근 6개년 동안 불법 활동을 통해 거래된 가상자산의 총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매년 체인얼리시스에서 발간하는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에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화면 좌측 하단의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올 2월 말에 발간될 2024년 최신 정보의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를 사전 신청하셔서 받아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사전 신청하신 분들께는 3월 중순에 배포되는 한글 번역본을 보고서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한번 촬영을 하셔서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은 더 유익한 정보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흥미로운 정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래프의 상세 항목들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2021년에는 232억 달러, 2022년에는 396억 달러, 2023년에는 242억 달러 등 불법 자금을 통한 가상자산의 유입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가 워낙 독보적인 금액이었기 때문에 사실 2023년에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2022년에 너무 금액이 컸던 거지 2024년에 줄어들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세세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 당연하게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스캠이라는 항목일 것입니다. 스캠이라는 항목 이외에도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연한 파란색의 스톨른 펀드가 앞서 말씀을 자주 해주신 해킹 사건으로 탈취된 자금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새로 들어온 초록색, 진한 초록색과 연한 초록색의 항목들도 눈에 띕니다. 진한 초록색이 갑자기 생겨나고 이제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요. 기존에 북한이든 러시아든 불법 거래 그리고 불법 거래소들에 의해서 거래된 가상자산이 미 정부에 의해 제재가 되고 환수가 된 금액들이 진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것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섹션드 엔티티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토네이도 캐시나 이제 믹서이죠. 하이드라 마켓이나 대표적인 다크넷 마켓들이 제재가 되면서 이 금액들이 초록색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22년도에 옥색이라고 할까요? 상부에 나와 있는 이 장표는 중국에서 북미로 펜타닐 원료들이 넘어간 온라인 파마시 마약 원료들이 넘어간
요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불법 활동들이 어떠한 블록체인 공격 벡터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구체적인 공격 벡터들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근 8개년간 발생한 가상자산 해킹의 횟수와 피해 금액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2022년의 금액과 횟수가 너무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23년도에 금액이 좀 줄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6억 달러, 약 하나 4조 이상의 금액이 탈취가 되었고 2022년도에만, 그리고 그 중에 약 40%가 북한이 탈취한 금액이었습니다. 2022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닌 브릿지, 하모니 브릿지 해킹 사건 등의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2023년도에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될 텐데 참 활발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북한 해커 라자루스, 김숙희 할 것 없이 APT 그룹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성실한 것 같아요. 네, 2023년도에 발생한 해킹 공격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탈중앙화 거래소의 해킹 공격들입니다. 이제 그 세부 내역들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어택 벡터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분의 1 프라이스 매니플레이션 핵과 컴프로마이즈 프라이빗 키라는 방법론적 해킹 공격 벡터들이 있겠습니다. 괄호에 보시면 온체인, 오프체인이라는 표식을 보실 텐데요. 온체인은 블록체인 상에서의 공격, 그리고 오프체인은 이제 체인 밖에서라고 의미를 하는 블록체인 밖에서의 공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온체인 상의 공격, 프라이스 매니플레이션 핵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자주 발생을 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오라클 매니플레이션 혹은 오라클 프라이스 매니플레이션이라고도 불립니다. 유동성이 적은 토큰을 타겟팅을 해서 가격을 시세 조작을 한 다음에 이것을 유동성이 크고 비교적 안정적인 코인,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겠죠. 그런 코인들로 바꾸는 공격 방법입니다.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코인을 가격을 조정을 해서 이더리움으로 안정화된 코인으로, 안정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다면은 다른 거래소 혹은 다른 이용자들과의 거래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 방법을 많이 자행을 하고 있고요. 컴프로마이즈 프라이빗 키는 이제 프라이빗 키를 탈취를 해서 글을 이용을 해서 자금을 이동을 한다든지, 스마트 컨트랙트 디스플로이테이션도 소스 코드 취약점을 발견을 해서 이로 인해서 해킹이 시행이 된다는, 자행이 된다는 그런 공격 벡터들입니다. 이외에도 피싱, 컨테이전, 거버넌스 어택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공격 벡터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 그에 대한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대표적인 블록체인 공격 벡터들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어택에는 너무 잘 아실 디도스 공격이 있고요. 뒤에서 살펴볼 시빌 어택이나 라우팅 어택, 이클립스 어택들이 있고 피싱 어택도 있습니다. 피싱 어택은 유저 월렛 어택의 가장 대표적인 어택 벡터인데요. 그 외에도 뒤에서 살펴볼 어택 온 핫 월렛, 콜드 월렛이라는 월렛에 대한 어택 벡터들이 있고, 스마트 컨트랙 어택은 너무 중요하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공격 벡터입니다. 그중도 소스 코드의 취약점을 공격을 하는 어택이 대표적인 어택 벡터이고요. 마이닝 풀 어택과 트랜잭션 베리피케이션 메커니즘에 대한 어택 벡터들은 너무 장황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릴 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체인얼리시스 로고가 있는 주황색 동그라미들이 있는
공격 벡터들을 위주로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시빌 어택입니다. 시빌 어택은 공격자가 다수의 노드를 장악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공격함으로써 네트워크 전체를 장악하는 공격입니다. 여기서 시빌이라는 이름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생소하신 게 당연합니다. 사람 이름이거든요. 참 제 이름이 이런데 쓰인다고 생각하면 좀 착잡한데, 이 시빌이라는 이름은 다중인격장애라고 불리는 해리성 정체 장애를 겪은 시빌 돌셋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따와서 그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공격자가 여러 개의 가짜 노드, 여러 개의 다중인격 가짜 노드를 생성해서 네트워크를 공격을 하는 거고요. 직전 슬라이드에서 우측에서 보신 것처럼, 좌측에서 보신 것처럼 이클립스 공격이라는 이 공격 벡터도 있는데요. 이클립스 어택과 시빌 어택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클립스 공격은 공격자가 다수의 노드를 이용을 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공격한다는 점에서는 시빌 어택과 유사성을 갖지만, 특정 노드를 공격해서 다른 정상적인 노드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것에는 이제 네트워크 전체를 장악하는 게 목적인 시빌 어택과 공격 벡터 상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시빌 어택이 51% 어택이라는 51% 어택이라는 어택 벡터를 생성하는 데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시빌 어택과 51% 어택이 굉장히 깊게 연루가 되어 있는데, 51% 어택이란 블록체인 합의 메커니즘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인 과반의 동의를 악용하는 공격 벡터입니다. 블록체인은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개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블록체인의 연산력을 악용하는 공격 벡터가 바로 이 노드를 공격하는 어택 벡터입니다. 수없이 많은 블록체인 노드 중에서 과반을 공격하기 때문에 51%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51%의 노드를 해킹을 한다면 블록체인의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해시 연산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확보한 해시 연산력은 거래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가 가능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51% 공격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를 아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블록 1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51%의 해시 연산력을 가진 비정상 승인이 나머지 상단에 나와 있는 49%의 정상 승인의 데이터를 위조하고 위조한 정보를 채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예상하시는 것처럼 거래자가 많지 않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일수록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해시 파워 자체가 적기 때문에 51% 공격이 쉽겠죠. 이에 대한 사례들이 가능할까 싶은데 존재하고요. 아주 간략하게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피싱이라는 어택 벡터도 굉장히 가상자산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리모트 액세스 트로얀 렛이 설치가 되거나 가짜 웹사이트로 유인을 해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인하는 등 우리가 흔히 아는 스피어 피싱이나 웨일링 어택, 클론 피싱, 보이스 피싱, 스미싱, DNS 하이제킹 등 일반적인 그리고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피싱 방법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탈취해 공격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또 북한이 사랑하는 이 방법은 소셜 엔지니어링 스캠이 있겠습니다. 피싱에 대한 사례도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사례에 앞서 마지막 공격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그라미가 붙어 있던 콜드 월렛과 핫 월렛,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 자체를 공격하는 어택 벡터인데요. 콜드 월렛과 핫 월렛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다고 하시니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핫 월렛은 항상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늘 접속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그런 거래소에서 보관하는, 거래소에서 관리하는 지갑들이 대표적인 핫 월렛이겠습니다. 웹 지갑, 모바일 지갑, 소프트웨어 지갑 등이 있을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전송 및 수신이 항시 가능합니다. 콜드 월렛의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필요 시에만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예상하시다시피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자금 수신은 항시 가능하나 전송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 시에만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콜드 월렛으로는 하드웨어 지갑, 종이 지갑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핫 월렛과 콜드 월렛에 어떻게 공격이 자행이 되냐? 핫 월렛은 시스템적 취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대부분이긴 하나 최근 사고들 중에는 핫 월렛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프라이빗 키를 피싱을 당하거나 아니면 개인 컴퓨터가 털리거나 하는 방법 등으로 사고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콜드 월렛의 경우에는 외부 해킹에는 안전할지 모르겠으나 내부자 범죄에는 취약합니다. 기존 사례들을 살펴보면 직원이 나쁜 마음을 먹고 프라이빗 키를 지워가지고 거래소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도 있고요. 남들을 못 믿는 거래소 대표가 본인만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다가 여행 중에 사망을 해서 자금 1,000억 가까운 자금이 아무도 터치를 할 수 없게끔 날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들 내부 규정이 미비하거나 직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건들이 콜드 월렛 어택에는 사실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택 벡터 중에는 이제 소개드릴 마지막 어택 벡터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고 해서 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택 벡터이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컴파일되어서 블록체인 상에 올라가면 수정 및 삭제가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코드를 수정할 수 없는 이제 계약서의 자체인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 자체로서 계약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고 이더스캔 등의 컨트랙트 코드를 검증해서 전체 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코드를 공개할 경우에 공격자가 코드의 허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공격에 취약합니다. 그 중에는 이 구조적으로 디자인 vulnerability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코드의 허점을 발견을 하게 될 때는 implementation 에러가 더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장황한 설명이었죠. 조금 더 재밌으실 만한 정보로 넘어갑니다. 이제 가상자산 위험 및 침해 사고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사례들이 어떻게 발생을 했고 체인얼리시스가 어떻게 수사 및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게 가능해라는 생각을 하실 51% 어택입니다. 사실 51%를 직접 해킹해서 공격을 성공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해킹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아직 발견한 바 없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건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고요. 51% 공격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2018년도 발생한 비트코인 골드 공격 사건입니다. 비트코인 골드 같은 작은 네트워크에서도 절반 이상의 해시파워를 얻는 것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중지불 공격을 병행해서 51% 이상, 과반 이상의 해시 연산력을 얻어서
공격을 하게 된다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능했기 때문에 약 1,860만 달러, 한화로는 20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골드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또한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높은 신뢰를 얻는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한때 이중지불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 피해 금액이 한화 약 12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조금 흥미로우실까요? 아는 얼굴이 나왔죠. 스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피싱의 종류들이 있을 거고요. 스캠, 크립토 스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투자자들을 카페트 위에 올려놓고 카페트를 잡아당겨서 그 위에 있는 투자자들을 몽땅 넘어뜨린다는 이름에서 따온 러그풀, 혹은 기존 폰지 사기를 본따서 신규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크립토 폰지 등을 선두로 사실 너무 많은 그리고 다량의 크립토들이 스캠을 당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얼굴은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2022년 말에 북미와 유럽권을 아주 뒤흔든 FTX 사태인데요. 해당 사건의 피해 금액이 1, 2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 좌측에 계신 분, 이 조그만 대한민국에서 미스터 권이라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테라루나라는 작은 공은 가상자산 시장에 미친 영향이 무려 400억 달러라고 하는 이 추산치가 나왔습니다. 참 남놈이긴 합니다. 그죠? 2023년 1월에 우측에 보시는 포스터가 또 재밌는 글자가 쓰여 있어서 한번 웃고 넘어가시라고 가져왔습니다. 2023년 1월에 방송된 미국 폭스사의 FTX 사건 전말을 다룬 다큐멘터리인데요. 중간에 보시면은 SBF, 스캠 뱅크럽트 프로드가 있는데 이게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이 FTX CEO의 이름을 본따서 스캠 뱅크럽트 프로드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비꼬는 농담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이름을 보니까 굉장히 제 취향에 맞는 농담이라서 가져와 봤고요. FTX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도 미 수사기관에서 공조를 해서 체이널리시스가 자금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FTX 사건 이외에 2023년도에 발생했던 스캠이나 혹은 해킹 사건들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잔인한데요. 피그 부처링이라는 것은 돼지를 이제 포동포동하게 살찌워서 잡아 먹죠. 저희가 그 돼지를 살찌워서 도살을 한다는 데서 피그 부처링이라는 이름을 본따온 건데요. 동남아 중심의 다국적 범죄 조직이 이제 체계적으로 설계한 로맨스 스캠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이메일이나 SNS, 텔레그램, 왓츠앱 등의 메신저 앱 등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낸 다음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가상자산 투자를 유인을 한 다음에 그 돈을 모조리 이제 땡겨오는, 털어버리는 스캠이었는데요. 법인 등록이 비교적 유연한 영국을 기점으로 북미, 유럽, 동남아 전역에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이를 어떻게 수사를 했느냐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제 이 플라잉 허밍버드라는 회사를 소개를 받아서 투자를 하고 이를 오신트 정보를 통해서 주소가 어디인지를 살펴봤더니 존재하지 않는 건물 혹은 사무실에 동일한 주소에 수십 개의 회사가 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잉 허밍버드라는 이 클러스터를 우측에 보시는 체이널리시스의 수사 툴, 리액터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수사를 시작을 하다 보니 같은 주소에 다른 등록된 법인
혹은 플라잉 허밍버드라는 법인의 다른 피해자들을 이제 좌측 주황색, 진한 주황색에 표시를 해놓은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이 말씀드린 이제 주 수사 내용이고, 우측에 나와 있는 것이 이 조직적인 범죄 조직들이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거래소 및 캐시아웃 포인트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한 3개 정도 2023년 발생했던 해킹 사건들을 보게 될 텐데요. 사실 이 해킹 사건들은 제가 의도하고 북한 해킹 사건을 가져와야지 한 거는 아니었고요.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택 벡터들의 설명을 드리려고 사례를 가져오다 보니 공교롭게 모두 북한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참 성실해요, 그죠? 아토믹 핵의 경우에는 디자인 vulnerability, 아까 말씀드렸던 소스 코드 취약점을 공격을 한 사례입니다. 2017년부터 운영된 에스토니아에 본사를 둔 코인스왑 거래소 및 이용자들은 주로 유럽권에 있는 거래소이고요. 약 1억 달러, 하나 약 1,200억 원이 탈취가 당했습니다. 디자인 vulnerability라는 것을 알게 된 거는 체인얼리시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은 코인엑스입니다. 이 해킹 사건의 경우에는 핫 월렛 어택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운영된 홍콩 거래소가 털린 사건이었고요. 5,400만 달러, 하나 718억가량 탈취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북한인 것을 어떻게 알았냐 보면 상단의 줄에 보시는 것은 옵티미즘이라는 네트워크에 탈취된 금액이 이동을 한 자금의 흐름이고요. 하단에는 이제 스테이크닷컴이라는 다른 가상자산 도박 사이트가 해킹을 당한 사건인데, 자금의 흐름을 보니 폴리곤 네트워크라는 다른 블록체인에서 같은 주소를 이용한 주소로 자금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룰 해킹 사건인 스테이크닷컴, 가장 대표적인 현존하는 가상자산 도박 사이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박 사이트가 프라이빗 키가 털려서 해킹당한 사건이었고요. 이 배후에도 라자루스 그룹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랜섬웨어 사건도 하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놀로지, 큐넵 등 NAS, 네스의 인터넷에 노출된 서비스의 취약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가상자산 랜섬웨어 사례이고요. 감염 증상은 이제 관리 웹사이트가 랜섬 노트로 변조되며 파일들은 .deadbolt라는 확장자와 함께 암호화가 됩니다. 그리고 복호화 키를 메타데이터 형태로 비트코인 트랜잭션 오브리턴 형태로 전송을 해서 비트코인을 보내야 복호화 키가 전송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사를 하는 체인얼리시스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각종 범죄 수사 및 해킹, 해킹 피해 금액 복구, 랜섬웨어 그룹, 수사, 검거 등의 힘을 쓰고 있고요. 체인얼리시스는 전 세계 80개국 이상 1,200개 이상의 기관들을 고객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 거래소, 금융기관, 사이버 보안 회사 등 블록체인 데이터,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이터 선도 기업이고요. 체인얼리시스의 데이터는 각종 범죄 사건을 해결을 하고 사용자가 가상자산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사, 규정 준수 및 마켓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빌딩 트러스트 인 블록체인이라는 저희 회사 모토에 따라서 공공 분야 그리고 민간 분야의 고객들과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나가고 있고요. 사이버 인텔리전스 데이터, 전문 수사 인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통해서 고객에게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인얼리시스가 위험 및 침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아주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상자산 범죄 대응 전략으로 3D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Detect, Disrupt, Deter라는 전략인데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가상자산 수사. 말씀드린 저희 수사 툴인데 이 부분을 이 툴들을 이용을 해서 가상자산 범죄 수사가 이루어지고요. Disrupt, 블록체인 인텔리전스를 이용해서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불법 가상자산 활동들을 선제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터입니다. 민관뿐만 아니라 학까지 파트너십을 통해서 가상자산 범죄 근절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체인얼리시스는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서 범죄를 근절을 하고자 하고요. 교육을 통한 수사 기술 및 역량 향상, 선제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모니터링, 데이터를 활용한 포괄적인 수사,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안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혹은 가상자산도 사이버 보안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주 힘을 써야 하는 부분일 텐데요. 트레이닝, 블록체인 탈중앙화 기술의 본질뿐만 아니라 관련 거버넌스나 규정, 리스크 등에 대한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리스크의 올바른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 및 기관에 맞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도입을 하셔서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인 오딧, 감사를 통해서 각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데이터 보안 및 정보 보안 기술을 구축하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체인얼리시스는 전 세계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과 공조를 하고 있고 전 세계 대형 클러스터 메이저 거래소들이 저희 고객으로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정보를 받아와서 업계 최고 수준의 가상자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리액터 스토리라인, KYT 등의 소프트웨어 등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수사 인력과 전문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사이트 이제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혹은 데이터의 형태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과 보존을 위해서 저희 체인얼리시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